포방부라고 불리는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한 집중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쏘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에 그야말로 진심인데요. 한동안 이런 전술은 비판에 직면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전과 정밀타격 능력이 우선시되는 때인데 언제까지 무식하게 화포와 미사일 등의 화력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포병 전력을 비롯한 화력이 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입증되었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런 양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비록 원시적인이긴 하지만 수천 발에 달하는 가삼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하마스의 수뇌부와 주요 시설이 있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어 초토화시켰다면 지금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는 한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하마스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규모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하마스처럼 단시간에 화력을 쏟아붓는다면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수단을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전체에 포성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 국가들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우디군이 예멘의 사다 지역에 위치한 후티 반군 주둔지에 포격을 가한 것인데요. 이번 공격은 지난달 있었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군의 반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의 휴전을 깨고 1년 6개월 만에 사우디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사우디군에서 요격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우디군이 반격한 곳은 당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후티 반군 부대 주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반격으로 후티 반군 측에서는 최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며, 사우디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이번 반격이 포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주둔지가 위치해 있는 사다 지역은 가장 가까운 사우디 국경에서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우디가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국경 바로 앞에서 포격을 했을 리가 없으니 국경에서 최소 10에서 20km는 더 떨어진 지점에서 공격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 육군은 이 정도 거리에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군이 보유한 곡사포계열 무기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와 중국의 PLG-05 자주포,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자주포도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할 사정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곡사포 이외의 무기로는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M270의 탄약으로 사거리가 80km가 넘어가는 GMLRS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탄만 보유하고 있어서 M270으로 후티 반군을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군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로 후티 반군을 타격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우디에는 M270을 능가하는 MLRS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우디군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천무는 기본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8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239mm GMLRS 유도 로켓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번 후티 반군을 타격하는데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천무를 도입한 이유가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으니 도입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무 실전 배치가 확인된 부대가 이번 후티 반군에 포격을 가한 남부군이었기에 천무가 최초로 실전 투입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천무의 실전 성능이 증명된다면 현재 각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천무 수출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각광받는 무기가 된 하이마스보다 화력은 2배이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이마스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 천무는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의 실전 사례를 통해 천무가 하이마스 못지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니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천무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가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해줘서 한국 무기 수출에 추진력을 더해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과거 극비리의 한국 판제불린인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했었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현궁을 실전에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뛰어난 성능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궁에 매우 만족한 나머지 제블린 대신 현궁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중동 수출용 현궁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실제 현재 현궁의 제조사인 LIG-넥스원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축인 걸프협력회의의 소요에 따라 중동 수출용 사거리 연장 현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현궁을 운용하면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악지형이 많아 교전거리가 짧은 한반도 전술 환경에서는 2.5km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했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중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사거리였던 겁니다. 이러한 소요에 맞춰 사거리를 제블린과 동급인 4km로 늘린 현궁을 20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중동 시장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로 적 도발원점을 파괴했었고, 최근에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00여 문의 화포를 동원한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포방부 화력 덕후 소리를 듣는 게 아닌데요. 이스라엘이 간과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경험해본 군대 중 하나지만 결과적으로 대화력전에 대해선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화력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가자지구는 고작 365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의 면적에 200만 명 이상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더욱이 기갑부대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건물 잔해와 폐허만 남은 지역에서의 시가전은 그 자체로 자랭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 선택한 건 블록 단위 전투입니다. 대규모 포격전이나 전차와 장갑차 등 첨단 기갑 무기를 최소화하는 대신 하마스 병력을 하나하나 찾아서 소탕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보병을 이용해서 군인 대 군인 그리고 블록 대 블록 단위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포격으로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초토화한 뒤 보병을 투입하는 방식은 까딱 잘못했다간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소규모 전투를 이어가며 건물과 거리 한 곳 한 곳을 차례로 점령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작전 환경이 다르고 대비하는 전술도 다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사거리가 40km 이상인데 현재 북한군이 실전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만 해도 총 5,000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전방지역으로 배치돼 서울과 수도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사정포 전력만 해도 170mm 자주포 140에서 150문에 240mm 방사포 200여 문 등 총 350여 문에 육박합니다.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만여 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욱 위협적인 건 북한은 이들 포병을 방어가 용이한 갱도진지에서 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화력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소홀히 할 리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른바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시리즈입니다. KT즘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장사정포의 갱도진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는데요. 사거리 180km의 CEP, 즉 공산오차가 대략 5m에서 10m 사이에 불과할 만큼 상당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탄두 중량 역시 약 500kg으로 현무원 계열과 비슷한데요. 현무원의 퇴역과 함께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을 높인 KT즘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통탄두를 장착하면 방어가 된 표적이나 상당수의 지하 표적에 대해서도 높은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표적 정보만 확실하면 180km 범위 내에 있는 전술적 표적들을 거의 일망타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KT즘은 가격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보유 수량은 수도권 인근에만 350문이 넘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기 위한 KT즘도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KT즘은 한 발당 약 1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철저한 완전 파괴가 가능할 만큼 많은 수량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달리 군용 GPS를 사용해서 관성항법 장치 등 보조수단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덕에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데요. KT즘은 우선 고정식 진지 형태로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탑재형 역시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KT즘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KT즘2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약 3천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지만 우리가 창의 입장이라면 어떤 방패든 뚫어버리고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력이라는 강력한 창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적어도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